안녕하십니까. 2024년 사회 서비스 온라인 타운홀 미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 서비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국민참여단 100분과 함께하는 2024년 사회 서비스 온라인 타운홀 미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충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사회 서비스 온라인 타운홀 미팅을 영상으로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사회 서비스가 뭐야?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추구하는 사회 서비스 힐로 정의합니다. 2022년 2023년 2024 사회 서비스 온라인 타운홀 미팅에서 선보일 우리 삶을 힐하는 사회 서비스. 원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질 높은 사회 서비스. 1부 사회 서비스 패널 토크 체감. 2부 국민 제안 토크 공감. 사회 서비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와 국민 참여단 100명이 함께합니다. 2024년 사회 서비스 온라인 타운홀 미팅. 사회 서비스 온라인 타운홀 미팅은 국민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서 체감도 높은 사회 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자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국민과의 소통의 장입니다. 2024년은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 서비스를 주제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일부 패널 토크는 체감에서는요, 몸, 마음, 인프라 체감을 주제로 세 분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2부 국민 제안 토크 공감 순서에서는요, 2024년 사회 서비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또 현장 전문가를 모시고 국민 참여자분들과 또 아동, 중장년, 노인 대상 제안 아이디어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님의 영상 축사 있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길입니다. 제3회 사회서비스 온라인 타운홀 미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 국민 참여단 분들, 중앙사회서비스원 임직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서비스 온라인 타운홀 미팅은 국민 여러분께 사회서비스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장입니다. 올해 세 번째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의 주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 패널 토크에서는 가족 도울 청년의 정책과 사회 서비스 기술을 활용한 마음 건강, 그리고 1인 가구 시대의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국민 제안 토크에서는 2024년 대국민 사회서비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들을 모시고 사회서비스 정책 제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는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자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되기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거듭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기일 차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조상미 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중앙사회서비스 원장 조상미입니다. 2022년 국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듣고자 시작된 사회서비스 온라인 타운홀 미팅이 어느덧 3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매년 국민 참여단과 함께 우리 일상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따뜻한 영상 축사를 통해 응원의 말씀을 전해주신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님, 또 현장에 참여해주신 유지원 사회서비스 정책관님 감사드립니다. 일부 사회서비스 패널 토크에서 몸과 마음, 인프라로 체감하는 서비스에 대해 말씀해 주실 김율 활동가님, 이성찬 대표님, 서정열 부동산학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2부 국민제안 토크 공감에서는 8분의 패널분들이 정책 아이디어와 본인의 경험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주고 계시는 100여 분의 국민참여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생 초고령화 다양한 신소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서비스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2023년 12월 수립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 혁신 기반 조성이라는 3대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로 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 등도 이용할 수 있는 신수요 대응 서비스를 대폭 확대 강화해서 현재 전국 185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긴급 돌봄 서비스로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며 노인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 등으로 국민께 사회 서비스가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특히 긴급 돌봄 서비스는 전국의 15개 시도사회 서비스원이 그 거점 역할을 하면서요. 1522, 0365, 365일 누구나 그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서비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저희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 서비스를 국민의 삶을 힐하는 모든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22년 힐에서는 사회 서비스의 개념을 대폭 확대했죠. 헬스, 보건의료, 얼스, 환경, 에이지, 전생에 걸친 복지 서비스, 리빙, 주거, 문화, 여가 등의 모든 서비스로 사회 서비스의 개념을 대폭 확대하였고요. 2023년에는 힐을 사회 서비스 고도화의 4대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이, 고품질 서비스, 익스펜드, 대상 확대, 어시스턴스, 공급자 육성 지원, 리걸, 법 제도 기반 조성으로 고도화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에는 국민 참여단이 제안해 주신 자립준비 청년 지원, AI 돌봄 서비스 등이 사회 서비스원에서 민간 협력으로 추진된 것과 또 재활동행 서비스가 일상 돌봄 서비스로 정책에 반영된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서비스 온라인 타운홀 미팅은 국민의 수요를 직접 듣고 국민이 필요한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는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를 주제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힐, 원하면 hope, 누구나 everyone, 이용할 수 있는 available, 질 높은 사회 서비스, 레벨업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네. 오늘 이 자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 국민에게 가까운 사회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출발점이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실현의 여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사회 서비스가 지역에서 물처럼 흐르는 나라,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니며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나라, 많은 국민이 행복감과 따뜻함을 느끼는 나라가 바로 서비스 복지국가, 진정한 복지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서비스 진흥을 통해 복지국가의 백년지 대계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에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서 매우 든든합니다. 사회서비스 진흥과 고도화를 향한 여정에 계속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도 부단히 애쓰셨던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에도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과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2024년 대국민 온라인 타운홀 미팅을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사회 서비스 국민 가까이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조성임 원장님의 따뜻한 환영사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자, 저희가 본격적으로 또 행사를 시작하기 앞서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분들이죠. 줌으로 또 참여 중이신 우리 국민 참여단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야,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직접 또 참여해 주시고 굉장히 많은 관심 또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자, 또 다음은 또 오늘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회 서비스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각자 경험하신 서비스에 따라서 뭐 좀 다르실 텐데요.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사회 서비스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지, 보건의료,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해서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실 좀 이게 길고 어려운 정의이긴 하지만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간단하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오늘 이런 사회 서비스를 몸, 음악, 영상으로 표현하는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시죠.
네, 정말 너무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뭔가 이 영상 퍼포먼스가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 서비스, 우리 삶을 힐하는 사회 서비스, 일상에 뭔가 물처럼 흐르는 사회 서비스,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 자체가 국민 가까이 하는 그런 여운이 남는 그런 퍼포먼스였습니다. 정말 잘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운을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패널 토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서비스 체감이란 주제로 세 분의 연사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요. 첫 번째 강연자는요. 네, 저희가 김율 가족 돌봄 청년 활동가이신데 몸으로 체감하는 사회 서비스를 주제로 그 가족 돌봄 청년으로서의 경험과 필요한 또 사회 서비스 정책 방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연자는요. 이성찬 주식회사 야타브엔터 대표님이십니다. 마음으로 체감하는 사회 서비스를 주제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심리 상담을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연자는 서정열 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인프라로 체감하는 사회 서비스 N분의 도시와 사회 서비스를 주제로 강연 준비해 주셨는데요. 정말 세 분의 강연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패널 토크의 막을 열어볼까요? 첫 번째 강연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몸으로 체감하는 서비스 발제를 맡은 활동가 김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가족 돌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16년간의 돌봄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하고 글을 쓰고 정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저처럼 어린 나이에 아픈 가족의 보호자가 되어야만 했던 가족 돌봄 청년이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영케어러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군요. 어린 돌봄자라는 뜻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만성적인 질환이나 장애를 지닌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소년, 청년을 가족돌봄 아동,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돌봄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영케어러 말고 또 다른 이름이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 빈곤자라는 이름이 있어요. 가족돌봄 청년들도 돌봄을 하지 않는 일반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하고 돈도 모으고 미래도 설계해야 되는 진로 이행기를 겪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가족 돌봄까지 부담을 하느라 시간이 없다라고 해서 시간 빈곤자로 불립니다. 두 번째는요, 숨겨진 집단이라고 불려요.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나에게 시간을 못 쓰고 자기 개발, 스펙 쌓는 데 제한이 있고 사회 참여를 원활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다라고 해서 숨겨진 집단이라고 불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일, 즉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휴머니즘을 실천하고 있지만 정작 사회에서는 아무런 지원과 인정과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잊혀져 있다라고 해서 잊혀진 집단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렇게 시간 빈곤자, 숨겨진 집단, 잊혀진 최전선이라고 불리는 영케어러들을 위해서 해외에서는 다양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제가 우수 사례 세 가지만 딱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영국에서는요, 2014년에 영케어러를 지원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무려 10년을 앞서갔죠. 하지만 참고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법이 없습니다. 또 영케어러의 자립을 지원하는 전담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일랜드에서는요, 영케어러를 밀착 케어하는 전담 매니저가 있어서 영케어러와 함께 앞으로의 가족 돌봄 계획을 같이 수립합니다. 그리고 영케어러 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당사자가 직접 서류를 다 모아서 나의 가난을 증명하고 호소하고 입증하지 않아도 그냥 카드만 딱 내밀면 아주 신사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다 받을 수가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호주에서는요, 영케어러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 보조금을 줍니다. 또 돌봄자를 위한 정보 포털 사이트 케어러 게이트웨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를 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과연 어떨까요? 2021년 국가별 영케어러 인식 및 지원 수준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는 7등급 무반응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나라는 영케어러에 대한 인식 수준도 낮고 지원 체계도 없다라는 의미예요. 7등급 무반응 국가.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2년 사이에 이제 저처럼 당사자들 또 활동가들 여러 민간 단체에서 영케어러의 사회적 인식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 지자체에서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또 서울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전담 기구가 개설되었고 정부에서는 올해 청년 미래센터라는 이름으로 전담센터 4개가 개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7등급 무반응 국가가 아니라 영케어러 인식 초기 신생 국가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원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요. 가족돌봄 청년들의 76.4%가 외부 지원을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충격적인 수치가 하나 더 있는데요. 나는 단 한 번도 복지와 돌봄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응답한 수치가 40%가 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사자들의 정보 접근성이 심각하게 낮고 격차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가족 돌봄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많은데요. 화면을 보시면 엄청 많은데 이것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자립입니다. 영케어러들이 말하는 자립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 돌봄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분리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가족을 돌보면서도 내가 홀로 설 수 있는 심리적, 정신적, 경제적 힘을 기르는 것이죠. 그래서 돌봄을 병행하면서도 나의 삶과 가족 돌봄의 균형을 맞춘다는 건데요. 이 균형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개인의 욕구와 삶의 모습, 의지와 역량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양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돌봄 상황에 압도돼서 나의 삶을 뒤로하지 않는 것, 내가 선택하지 않은 상황에 휩쓸리는 희생자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족 돌봄 청년들도 누군가의 보호자로 호명되기 이전에 충분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갑자기 닥친 돌봄 상황으로 인해서 학업이나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다른 또래들처럼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사자로서 국민참여단 여러분들처럼 3가지의 정책 제언을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족 돌봄자를 위한 정보 플랫폼이에요. 영케어러들은 또래 집단에서 양질의 정보를 얻지 못한다는 공통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 돌봄 아동과 청소년은요. 내가 지금 가족 돌봄 아동과 청소년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조차 알질 못해요. 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가족 돌봄자를 위한 플랫폼이 개설되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자립준비 청년 아시나요? 아시죠? 자립준비 청년들은 자립정보온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에 자립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헤매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가족 돌봄 청년들은 자립과 관련된 청년 정책뿐만이 아니고 의료 돌봄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다 필요합니다. 근데 산정특례 제도 이런 말 들으시면 이게 무슨 제도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나요? 아동 청소년은 더 짐작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딱딱하고 어려운 행정 언어가 아니라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하고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자, 2번째는요. 원스톱 창구입니다. 병식이 없는 중증 정신장애나 움직임이 불편한 중증 신체장애, 또 원활한 소통이 어려운 발달 지적장애, 이런 의료 취약계층은 당사자의 신청 의사가 없더라도 전문가의 판단하에 신청을 대행해주고 사례를 관리해주고 연계해주는 시스템이 확산되어야 하는데요.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아니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서비스를 전문가가 대신 신청해주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옳은 일이냐? 그런데요. 진정한 환자의 인권은 적절한 치료를 받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조현병이 있으셔가지고 망상이 워낙에 심하셨어요. 그래서 유일한 양육자였던 아버지가 모든 복지 서비스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미성년자였던 저는 어떠한 발언권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복지 서비스를 거부하니까 저도
절대적 빈곤과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학대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벌써 16년이 지난 일이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보호자인 양육자가 서비스를 거부하면 미성년자인 아동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구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취약계층은 당사자의 신청 의사가 없더라도 전문가의 종합적인 판단 하에 신청을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확산되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소통형 발굴형 복지 서비스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당사자 신청주의죠. 이것이 왜 되어야 하느냐? 이거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가 현존하고 있죠. 작년에 발표된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을 학대하는 사람 중 35%가 가족이나 친인척입니다. 여러분 놀라우실 거예요. 근데 이건요, 개인과 가족에게 너무 과중한 돌봄 노동을 부과하는 작금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통형 발굴형 복지 서비스가 확대가 돼야 됩니다. 아픈 당사자의 필수 돌봄에 공백이 생기거나 방임과 간병살인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아야겠죠. 네, 따라서 우리는 설령 돈이 없어도, 가족이 없어도, 보호자가 없어도 충분히 아플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필요합니다.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건강의 손상이 삶의 손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야말로 돌봄자가 홀로 고립되지 않는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는 타인의 돌봄에 의해 형성된 존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는 갓난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배고픔을 달래는 행위가 어느 한 성인만의 의무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늙고 병든 사람의 존엄을 보장하는 돌봄 노동이 어느 한 가족의 책임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돌볼 권리, 돌보지 않을 권리, 돌봄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다양한 선택권이 존중되는 사회, 그리고 돌봄이 초라하지 않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활동가 김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돌봄자가 홀로 고립되지 않은 사회, 그런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유 활동가님 말씀하시는 이 목소리에도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시고 활력이 대단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또 사회를 위한, 그리고 저희 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강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체감하는 사회 서비스, 이성찬 주식회사 야타브 엔터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마음으로 체감하는 사회 서비스, 기술로 다가가는 마음 건강 강연을 맡은 주식회사 야타브 엔터 대표 이성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35명.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따뜻한 기술과 마음의 건강을 이야기하는 지금 이 순간, 저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5명, 이것은 바로 2023년 하루 평균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2시간마다 3명이 스스로의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견디기 어려운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51%. 이것은 바로 2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자살이고 그 퍼센테이지가 51%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만약에 20대가 생을 마감했다면 둘 중에 한 명 이상이 바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에 더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OECD에서 압도적인 1위로 많은데 치료를 받는 그 사람들은 단 12.1%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평균이 40%라고 했을 때 정말 이 수치가 얼마나 안타까운 수치인지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에는 작년 동기간 자살률이 32%나 더 늘어서 긴급 성명서를 냈습니다. 네, 제 아내 역시
전문 상담 교사입니다. 현장의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이 많아지면서 참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내에게 듣게 된 사실이 있는데 청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이 많아지고 그 이유가 참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탈출구가 없는 어려움이 분명했지만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생각보다 일상적인 문제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와 싸우고 기분이 안 좋아서 또는 부모님께 혼나서 홧김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살 징후가 따로 보이지 않고요. 돌발적인 상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우리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조금만 편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면 그 선택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울증과 불안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앞서 보셨듯이 은둔형 외톨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 비율이 우리가 일본을 압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저희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저는 정신건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네, 저는 7살 딸 아이의 아빠입니다. 네, 내년에 초등학교에 이제 그 아이가 진학을 하는데요. 만약에 학교에 갔다 오고 나서 딸아이가 아빠, 저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을 받고 싶어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해온다면 저는 과연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 정말 좋은 생각이다. 여러분, 제 딸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고 과연 제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저 역시 마음이 괴로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고 혼자 집에 와서 이불을 적셨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편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저는 편의점을 떠올렸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다가 친구와 함께 나와서 컵라면 한 사발 하면서 나눴던 담소. 여러분도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편하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 상담은 편의점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 상담소는 아직 편의점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편의점과 같은 공간인 메타버스 세계에 가장 편하게 접근해야 할 상담실을 만들고 그들이 기쁨과 슬픔, 불안과 행복 등을 나눌 수 있는 장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눈을 잠깐 감아보겠습니다. 네, 불이 타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네, 불이 타닥타닥 타는 캠핑장에서 자신의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메타버스의 아바타로 자신 개인의 신원이 완벽하게 보호되고 자신이 원하는 안전한 장소에서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2467. 네, 이 숫자는 바로 이 메타버스 상담을 통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신건강 서비스에 접근하게 된 아이들의 숫자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 채널이 없었다면 상담에 정신건강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기를 냈던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한 명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온 세계를 구하는 것만큼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네, 이것은 초중고 학생들과 상담 선생님들의 반응입니다. 네, 저기 위에 보시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자기가 버추얼 아이돌 같아서 참 좋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참 웃었던 게 있는데요. 저기 밑에 보시면 익명의 학생이 올려준 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시나요? 네.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다고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걸 보고 저도 한참 웃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움직임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웃을 수 있고 또 즐겁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기술이 정신건강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쉽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궁극적인 기술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편의점에 드나들듯 쉽고 편하게 상담받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뭔가 모닥불 소리를 들으면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2,467명이 메타버스 또 아바타를 이용해서 이런 AI 기술을 통해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혁신적인 생각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그 상담은 뭐 이렇게 찾아가서 직접 누군가를 만나고 이런 것들이 또 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고민 없이 뭔가 마음 터놓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그렇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걸 또 오늘 알게 됐습니다. 우리 이성찬 대표님 강연 정말 감사하고요. 자, 이제 1부 마지막 강연입니다. 인프라로 체감하는 사회 서비스. 네, 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 서정렬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산대학교 서정렬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발제할 내용은 인프라로 체감하는 사회 서비스, N분 도시와 사회 서비스입니다. 인프라라는 게 사회 서비스가 어떻게 체감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파리시의 이달고 시장에 의해서 현재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죠. 15분 도시와의 연관성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5분 도시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5분 도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랑스 파리 시장이죠. 이달고 시장에 의해서 재선 공약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이론의 주창자는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입니다. 모레노 교수가 얘기하는 15분 도시는 간단합니다. 일단 친환경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집에서 가까운 도시입니다. 결국은 집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편의시설, 공공시설 이런 것들이 도보나 자전거를 통해서 15분 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결국은 편의시설과 공공시설 간의 거리도 15분입니다. 그러니까 집하고의 거리도 편의시설과 공공시설의 거리가 15분이고 편의시설 간의 거리도 15분입니다. 결국 15분 안에 도보나 자전거로 통해서 모든 생활들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의 계획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파리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는 도보나 자전거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 서비스들까지의 거리를 15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자. 결국은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있었으면 하는 좋겠다 하는 공원, 체육시설, 그리고 의료시설 이런 공공시설들이 편의시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 정책적 목표이면서 계획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파리시의 15분 도시는 처음부터 각 시설 간의 거리가 15분 내로 맞추어서 애초부터 15분 도시를 표방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되면서 15분 도시라는 개념은 결국은 15분 도시를 포괄하는 근접 생활권 도시 개념으로 좀 더 확장됩니다. 결국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파리에서 시작된 15분 도시의 개념은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미국 포틀랜드, 호주의 20분 도시, 그리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9분 도시,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의 15분 편의생활권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외국 도시들에 퍼져나가고 있고요. 결국은 세계적인 N분 도시
형태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서울과 부산 이런 대표 대도시들이 파리시에서 시작한 15분 생활권 도시를 N분 도시 개념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보셨던 이미지처럼 서울은 서울시의 도시 비전을 담고 있는 2040 도시 기본 계획이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7개 광역 중심 그리고 12개 지역의 지적 중심 그리고 총 19개 중심지를 기존 산업과 연계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존의 서울 비전 2030에서 제시한 4대 신성장 혁신축을 활성화시키는 수 있는 주요 거점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아시는 것처럼 한강을 중심으로 강북과 강남이 있죠. 결국은 도심과 광역중심 체계를 만들고 이들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6개의 융복합 산업거점과 신성장 산업거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2040 도시군계획의 7대 목표 가운데 하나가 현재 파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 생활권과 상당히 개념이 유사한 형태로 도보 30분 내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도보 30분 내로 누릴 수 있는 보행 일상권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 보행 일상권을 서울시의 N분 도시, 15분 도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시는 바와 같은 일상생활권은 행정동 2-3개를 중심으로 해서 도보 30분 이내에 그리고 도보 30분 내 생활권 내에서 한 10개 정도의 전시, 공연 이런 문화시설들과 50여 개의 생활 서비스 시설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습니다. 파리시의 15분 도시로서의 15분보다는 좀 더 길지만 서울시의 형편에 맞는 소위 서울형 보행 일상권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도 파리에서 시작된 15분 생활권 개념을 부산시의 사정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15분 도시 개념은 시민 누구나 15분 이내에 문화, 의료, 교육, 복지, 여가 시설들을 좀 이용할 수 있게 하자. 그런 구조를 갖춘 도시를 만들자라고 하는 도시 재구조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산시의 15분 도시 개념은 특히 문화도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5분 문화권 도시를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나름의 의지고 그 표명을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15분 생활권 도시라고 하는 개념은 개별 도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이 지향하고 있는 15분 도시 역시 시민 생활의 변화와 삶의 질 향상에 그리고 나아가서 편리한 스마트 도시, 탄소 중립 전환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 또 다른 목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부산시의 문화권 보장을 통해서 15분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5대 화제를 발굴했는데요. 그 2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문화 서비스 간의 거리 격차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가 최적의 문화 서비스 거리를 거리 기준 설정과 통해서 실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로 걸어서 15분이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을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거리 개념으로 좀 녹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15분 도시 부산을 만들어서 부산 먼저 세계로라는 그 슬로건이 있는데 결국은 부산이라는 도시가 15분 도시를 통해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겠다. 이것이 바로 부산시의 15분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화기본법이라는 게 있죠. 문화기본법은 보시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부산시 역시 이런 15분 도시 생활권을 통해서 문화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 부산시도 2020년에 부산 시민 문화권 보장을 위해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측면에서 시민 문화권 보장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차량을 통한 시간거리입니다만 5분 이내 또는 15분 이내 15분 이상으로 구분해서 해당 자치구별로 구분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때는 추가적인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그 격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상처럼 파리시에서 시작된 15분 도시, 소위 N분 도시의 개념과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세계 여러 도시들의 사례를 살펴봤고 국내 사례로 서울과 부산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15분 도시의 개념을 최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무슨 세력권 이렇게 풀어서 살펴보면 어떻게 될까요? N분 도시 또는 N분 도시 생활권에서 당신의 근처에 어떤 시설이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한 세력권이 됩니다. 결국은 어떤 시설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중심으로 형성될 때 소위 만족스러울 때 우리가 15분 생활권 도시로서의 N분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N분 도시는 자신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수법권, 맥세권, 편세권, 슬세권, 요즘에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위 1세권이라고 하는 세력권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다양한 세력권들이 형성될 때 결국은 무슨 세력권 이렇게 명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필요에 따라서는 상점들의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육아와 양로시설 그리고 공공시설 같은 이런 것들이 집에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즉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필요한 시설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생활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세력권은 각자 그리고 가구의 필요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결국 우리 개인들은 집안 식구들의 연령대나 아니면 구성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선호하는 세력권이 좀 달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N분 도시처럼 도보로 집 근처에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하는 또 다른 세력권이 있다면 어떤 세력권일까요? 다름 아닌 사회 서비스 세력권입니다. 결국 사회 서비스 세력권, 줄여서 사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회 서비스의 개념과 사회 서비스 세력권의 의미를 필요에 따라서 조금은 이해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 사세권은 누구에게 그리고 또 언제 필요한 세력권일까요? 바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와 가구의 변화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 관심과 돌봄을 위한 지원과 관련 시설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모두에서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사회 서비스라는 것은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보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관련된 제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가구의 변화와 가족 실태에 따라서 다양한 돌봄 수요가 있으며 관련 제도가 마련된 것이 바로 사회 서비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가구와 가족 실태 등은 상당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도 늘고 있고요. 고령 가구도 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와 관련돼서 이런 사회 서비스 시설 세력권을 의미하는 사회권 형성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사회 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 돌봄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현재 국정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1차 사회 서비스 기본계획 목표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릴 수 있는 질 높은 사회 서비스로 발표한 바가 있죠. 결국은 돌봄의 필요성 이런 것들은 세대별로 필요한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도 있을 것이고 가족 돌봄 청년의 일까지 일상 돌봄 서비스가 요구되는 다양한 세대가 있습니다. 이렇듯 변화되고 있는 인구 구조와 가구 형태에 따라서 바람직한 사세권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이라든가 아니면 시도, 사회 서비스원의 역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서비스 기능 자체가 바로 서비스원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서비스 시설의 확충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사회 서비스 세력권으로서의 사세권 형성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사세권은 N분 도시처럼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 근처에 관련 시설들이 설치되고 형성될 수 있어서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사세권이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회 서비스원은 이를 위해서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회 인프라 시설들을 거점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죠. 결국 파리시에서 주창된 15분 도시로서의 N분 생활권 또는
N분 세력권 이런 개념이 사세권 개념으로 우리 집 주변에 만들어져서 체감할 수 있을 때가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뭐 역세권, 뭐 습세권 이런 것들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사세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또 키워드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정일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1부 사회 서비스 패널 토크 체감 준비된 강연 모두 마쳤습니다. 2부는요 국민 제안 토크 공감으로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저희는 10분 휴식 후에 뵙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16시 5분에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조상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래를 향해 열려 있다는 의미. 14times라는 제목의 자신감을 주는 게 오히려 굉장히 중요했어요. 특성에 맞는 좀 더 가볍고 혁신적인 서비스 주체가 필요합니다. (2022년) 107명의 국민참여단이 제안한 114건 국민제안. 원했던 서비스가 정책으로 펼쳐지고 국민의 삶에 필요했던 다양한 서비스. 우리 삶을 힐하는 사회 서비스. 국민의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일부 패널 토크, 디지털 솔루션, 힐 프로젝트, AI 안부 서비스. 2부 국민 제안 토크, 국민 참여단 200명과 전문 패널들이 함께합니다. 우리 삶을 힐하는 사회 서비스 국민 의견에서 시작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오후 3시 2023년 사회 서비스 온라인 타운홀 미팅. 사회 서비스가 뭐야?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추구하는 사회서비스 힐로 정의합니다. 2022년 2023년 2024 사회서비스 온라인 타운홀 미팅에서 선보일 우리 삶을 힐하는 사회서비스. 원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질 높은 사회 서비스. 1부 사회 서비스 패널 토크 체감. 2부 국민 제안 토크 공감. 사회 서비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와 국민 참여단 100명이 함께합니다. 2024년 사회 서비스 온라인 타운홀 미팅.
진짜 그리운 게 제대로 된 엄마 밥상이죠. 감기라도 한번 걸리면 덜컥 겁이 나요. 누구나 한 번쯤 다치거나 아플 수 있잖아요. 회사의 눈치 안 보고 마음 편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조상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래를 향해 열려 있다는 의미. 14times라는 제목의 자신감을 주는 게 오히려 굉장히 중요했어요. 특성에 맞는 좀 더 가볍고 혁신적인 서비스 주체가 필요합니다. (2022년) 107명의 국민참여단이 제안한 114건 국민제안.
원했던 서비스가 정책으로 펼쳐지고 국민의 삶에 필요했던 다양한 서비스. 우리 삶을 힐하는 사회 서비스. 국민의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일부 패널 토크, 디지털 솔루션, 힐 프로젝트, AI 안부 서비스. 2부 국민 제안 토크, 국민 참여단 200명과 전문 패널들이 함께합니다. 우리 삶을 힐하는 사회 서비스 국민 의견에서 시작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오후 3시 2023년 사회 서비스 온라인 타운홀 미팅. 사회 서비스가 뭐야?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추구하는 사회 서비스 힐로 정의합니다. 2022년 2023년 2024 사회서비스 온라인 타운홀 미팅에서 선보일 우리 삶을 힐하는 사회 서비스. 원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질 높은 사회 서비스. 1부 사회 서비스 패널 토크 체감. 2부 국민 제안 토크 공감. 사회 서비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와 국민 참여단 100명이 함께합니다. (2024년) 사회 서비스 온라인 타운홀 미팅. 진짜 그리운 게 제대로 된 엄마 밥상이죠. 감기라도 한 번 걸리면 덜컥 겁이 나요. 누구나 한 번쯤 다치거나 아플 수 있잖아요. 회사의 눈치 안 보고 마음 편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2024 사회 서비스 온라인 타운홀 미팅 2부 국민 제안 토크
공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올해 7월에 시작한 2024년 사회서비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3분과 또 현장 전문가 4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저희가 한 분씩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정말 어떤 사회 서비스가 일상의 물처럼 흐르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제가 먼저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부터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윤상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분이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태백시에서 온 아이디어 수상자, 장려상 수상자 이정우라고 합니다. 서울에 눈이 많이 왔는데요. 원래 눈의 고장이 태백시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온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김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이 자리에 패널 4분도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패널 분들은 기간 소개도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옆에 계신 우리 이영순 이사장님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 안녕하십니까. 블라썸 여자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영순입니다. 저희 블라썸 여자 사회적 협동조합은 벚꽃으로 유명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9년 발족되어 2021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가를 받았고 현재 49분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이곳 여자동은 노인 인구가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정, 조선조모 가정, 아이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곳 여자동에서 저희 블라썸 여자 사회적 협동조합은 아동 청소년을 위한 500원 식당과 여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조선조모 가정이 많은 구도심의 특성상 급식이 없는 방학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진짜 엄마의 마음으로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2022년 아동 청소년을 위한 500원 식당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득 상관없이 맞벌이로 점심 해결이 필요한 아이들이면 누구나 500원을 가지고 오면 식사가 가능합니다. 저희 협동조합은 아동 청소년을 위한 500원 식당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저희 협동조합의 최우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저희 조합원님들과 지역사회 주민분들과 협력하여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있는 사회에 조금이나마 공헌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기우진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페이퍼의 기우진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는 한 11년 됐고요. 당시 때 대안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가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 어떻게 도울까 하다가 어르신들 폐지를 고가에 사고 이를 통해서 페이퍼 캔버스라는 업사이클 아트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한 수익으로 다시 어르신들 돕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이 이제 친환경 활동으로 좀 인정을 받으면서 사회적 기업 그리고 비영리 스타트업까지 이제 전환됐는데요. 사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또 정서적 지원까지 총체적인 지원을 하고자 이번에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사회 서비스와 돌봄 체계를 지역사회에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는 바람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전 국민 어르신들을 응원하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했고 또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함께하는 플로깅도 매년 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 어르신들과 동행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러블리 페이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끼리 공장 금호연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코끼리 공장은 버려지는 장난감들을 순환해서 취약계층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장난감은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어르신들을 돕는 제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자원순환의 모든 과정에서 이제 260명 이상의 어르신들을 저희가 고용을 하고 있고 또 여러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자원봉사자분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에서는 저희가 우리 동네 ESG 센터라는 이름의 자원순환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2025년까지 부산시 16개 구군에 모두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실내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일하고 또 이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자원들의 수거부터 제품화 그리고 판매까지 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환경교육하고 체험도 제공함으로써 환경보호와 세대이음의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 사업하고 있는 전혜원 팀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어르신, 장애인, 아동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 저희가 1인 남성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 남성 중장년을 대상으로 해서 5대 분야의 서비스를 개인별로 맞춤 계획을 세워드리고 6개의 지역에 있는 사회서비스 기관들이 컨소시엄으로 모여서 함께 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일상 돌봄과는 달리 개별로 신청하시고 단종의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 의해서 1대1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드리는 것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중장년 사업의 차별점이자 효과를 증대하는 주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23년에 부평구에서 중장년 남성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셨었거든요. 그 전수조사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사업의 서비스 구성을 했었고 24년도에는 중장년 여성 대상의 전수조사가 있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에 전체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서비스로의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팀장님까지 소개 모두 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7분 모두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제안을 들어보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의할 제안은 그 맞벌이 가정 방학 중에 초등학생 자녀 식사 서비스 제공인데요. 이게 아이디어 분야 최우수 제안입니다. 제안 내용 먼저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제가 제안한 내용은 이제 맞벌이 가정들에게 방학 중에 초등학생 자녀의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을 제안을 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 이유가 우리 초등학생 자녀들이 학기 중에는 식당에서 이제 급식을 이용해서 식사를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데 방학이 되면 특별히 이제 스스로 끼니를 챙기기도 어렵고 특히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점심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네마다 초등학교가 있는 것처럼 동네마다 있는 경로당을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떨까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로당을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예. 우선 구청에서 네네, 동네마다 구청에서. 있는 그 경로당에 이 사업에 신청하고 싶으신 기관들을 접수를 먼저 받는 겁니다. 구청에서 그 식당의 환경이나 경로당의 환경이 어떠한지 실태 조사를 한 다음에 선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점심 식사를 건강하고 맛있게 책임져줄 그런 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좀 지어봤는데 우리 동네 엄마 손맛이라고 이렇게 참여할 분들을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냥 모집을 하면 좀 쑥스럽기도 하고 또 참여자가 별로 안 모일 수도 있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우리 통장님이나 반장님 혹은 분여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얼마든지 이제 우리 동네 아이들은 우리가 키운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맞벌이 가정에 그 이제 식사를 희망하는 맞벌이 가정을 신청을 접수를 받는 거죠. 그 접수를 받을 때 그냥 받지 않고 주 단위 혹은 월 단위 아니면 방학 전체 기간 동안을 나누어서 사전 접수를 하도록 하고 적정한 금액을 먼저 선불로 납부를 하시게 되면 좋은 점이 바로 이겁니다. 우선 그 식재료가 손실이 되지 않을 거고요. 식수 인원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식당을 이용할 때 아마 혼잡도 피하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 분야 최우수 제안이었습니다. 문수리님의 제안이었는데 제가 뭐 영상에도 봤지만 직접 다녀왔었거든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세대 간도 교류도 하고 그 맞벌이 가정이 좀 안심하고 또 자녀의 점심을 맡길 수 있는 제안이라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국민참여단 분들의 의견 어떨지 또 궁금합니다. 먼저 김기탁님께서 궁금한 점과 의견이 있다고 하시는데 김기탁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참여단 김기탁입니다. 네,
현재 초등학교에는 방학 기간 중에도 이제 돌봄을 시행하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또 키움 센터들도 있고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또 어린이 식당들을 운영하는 곳 지자체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인프라가 이제 확정되어 있긴 한데 이전과 좀 다른 무엇이 있는지 차이점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단지 점심만을 제공하기 위함인지도 궁금했고 또한 경로당 등을 빌리는 형태의 지속성과 그리고 관련 예산은 어디서 조달하고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속성, 뭐 예산, 또 인력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기우진 대표님께서 의견과 좀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사실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경로당에서 뭐 배우고 했었어요. 어떤 걸 배우셨었습니까? 뭐 한자도 배우고, 네네네. 바둑도 배우고 잘 못하지만은 네네. 옛날 기억을 떠올려 보면 경로당이 그런 어떤 그 지역 사회의 어떤 그 잉여의 어떤 공간으로서 기능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뭐 사실 80세만 돼도 경로당 가면은 이제 아우 취급받는 시대가 됐잖아요. 사실 고령화 사회가 그렇죠. 되면서 네. 많이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금 잘 사용되지 않은 공간을 이렇게 지역 사회에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자녀들의 식사 공간으로 내준다라는 건 아이디어 자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우리 김기탁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운영에는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뭐니 해도 그 본질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식사일 것 같습니다. 식사. 그러니까 맛과 영양을 다 잡아야 되는데 이게 그 아까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그 분처럼 이제 지역 사회에 그런 분들을 찾으면 너무 좋겠지만 네. 어떤 지역마다는 있고 어떤 지역은 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손맛이라는 게 또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어머니는 또 MSG를 강하게 칠 수도 있고 어떤 어머니는 또 약하게 칠 수도 있고 이게 애매하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표준화된 어떤 맛을 네. 이제 영양과 함께 더불어서 내야지 그 돈을 내고 그 지불을 하는 분들도 충분히 그러한 서비스를 느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동 수단의 확보인데 네. 아이들은 이제 저학년도 있을 테고 특히나 부모님들은 이제 안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뭐 자전거를 간다든지 킥보드로 자가로 운동한다든지 이러면 많이 신경을 쓸 거예요. 그래서 네. 가능하다면 뭐 셔틀 운행이 되면 너무 좋겠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아마도 아이들은 바로 또 학원에 갈 겁니다. 또 학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동수단을 확보해 줘야지 네. 원활하게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 무엇보다는 이제 지속성인데 이제 지속성을 가지려고 어떤 뭐 관의 예산이나 기업의 어떤 지원금, 후원금을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자체적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부모들이 페이먼트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봉사를 그 경로당에서 한 달에 한두 번은 하는 게 좀 좋다고 봐요. 그게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봤을 때도 우리 공간을 내주고 아이들이 오는 것도 좋은데 단순히 공간을 내준 것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이 옴으로써 우리 공간을 쓰는 아이들, 그 부모 그리고 나가 연결되면서 상호 호혜적인 좀 관계를 가질 수 있거든요. 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관계 지역에서는. 그래서 그런 지역의 관계가 먼저 됐을 때 지속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3가지를 조금 주의 있게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네. 또 깊은 또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중요한 3가지를 또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렇게 MSG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양질의 식사, 이동 수단, 또 부모님과 또 어떤 경로당의 교류. 이런 일들이 진짜 말하는 대로만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진짜 아름다운 동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아름다운 근데 동네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또 나와주고 계시잖아요. 옆에 진해 우리 여자동에서 아동 청소년을 위한 500원 식당 운영 중이신 우리 이사님, 이영순 이사님. 아까 약간 그 MSG랑 그 얘기를 딱 하니까 굉장히 옆에서 웃으셨어요. MSG 좀 그 치십니까? 마이크를 들시고. 네. 네. 저희들은 진짜 네네. 엄마의 손맛으로 내 자녀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지금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그 집집마다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 입맛이 다를 수도 있고 추구하는 어떤 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잘 맞춰 주십니까 실질적으로? 네네네. 저희들은 국을 만일에 끓여도 진짜 육수를 내서 끓입니다. 네, 멸치 육수를. 네, 멸치 육수로. 그러시군. 동전 육수 안 쓰시고?
아니에요. 동료로서 아니요, 알겠습니다. 근데 500원 가능해요? 난 너무 궁금해요. 저희들이 최소 금액이라고 500원을 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지속될 수 있었는지 좀 팁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네, 저희 아동청소년 500원 식당은 2022년도 지자체의 도움으로 시작했습니다. 학교 급식이 없는 방학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집이나 밖에서 뭐 간편식품, 인스턴트 식품 등으로 뭐 끼니를 때우거나 굶는 경우가 많이 보고 엄마의 마음으로 진짜 따뜻한 식사 한 끼 먹여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희 지역은 5개 초, 중, 고가 밀집되어 있는 특성상 한부모 가정, 조선조모 가정, 맞벌이 가정들이 아동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500원 식당은 운영되면서 처음에는 혼자 오던 아이들이 그 다음에는 친구들과 335 이렇게 식당을 찾았고 또 봉사자분들께 감사하다며 초콜릿이며 피로회복제를 사오시는 학부모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보조 사업이 만료되면서 사실은 재정 마련이 쉽지 않았습니다. 존폐 위기에 있던 500원 식당이 2024년 여름 지역신문에 소개되면서 여러 방송을 알리기 시작하였고요. 전국에서 많은 관심과 격려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여름방학에는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 도움으로 2024년 겨울방학에는 사랑의 열매 도움으로 계속 운영이 되었고 2024년 여름방학에는 저희 후원금으로 계속 운영이 될 수 있었습니다. 500원 식당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이 끊임없는 관심과 봉사가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이 없는 방학 기간 동안에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점심 식사 걱정 없이 맞벌이 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진다면 더 많은 여성들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00원 식당은 계속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또 이렇게 직접 하고 계시는 이사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도 미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역 곳곳에 아이들이 방학 중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따뜻한 그런 식당들이 많이 늘어나서 맞벌이 가정 돌봄 부담도 줄고 동네도 정말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저희가 중장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상설 님이 제안 주신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감소를 위한 레지던스 케어 서비스에 대해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그럼 먼저 제안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중장년 1인 가구 자살 예방을 위한 레지던스 및 케어 서비스를 제안한 윤상설입니다. 저도 이제 제 나이가 이제 중년이 되다 보니까 중년들 중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돼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인 가구들 중에서 무려 78.8%라는 퍼센테이지가 자살 위험군에 노출됐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1인 가구가 자살 위험군에 노출이 되어 있고 특히 중장년 1인 가구가 특히 자살이라든지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다들 뭐 신문이나 뉴스로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1인 그 중년 고독사에 대비해서 일회성이라든지 단편적인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의 주요 내용은 이러한 1인 중장년 고독사 대상에 대해서 레지던스 및 케어 서비스의 장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한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위험군에 대해서 3단계로 분류를 해서 그들에 맞는 특별한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자살 위험이 가장 높은 그룹에 대해서는 자살 방지에 대해서 주력을 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험 그룹에 대해서는 치료와 함께 그들이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을 통해서 본인의 삶을 재조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자살 고위험군, 자살 중위험군이 회복이 되어서 자살 저위험군으로 가게 되면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과거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회에 다시 나갈 수 있는 즉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까지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고 이런 내용으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대한민국 인구 구조상 어떻게 보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가장 많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중장년 1인 가구의 고립과 위험 상황을 좀 예방하자는 차원으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희 국민 참여단 분들 중에서도 1인 가구를 위한 그 사회 서비스 아이디어를 많이 또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중에 한 분인 우리 김재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분들이 레지던스 케어가 종료된 이후에도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년의 삶을 위해서는 자립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건강이나 가사, 경제활동 등 전반적인 면에서 그분들이 그런 이제 자살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된 이후에도 자립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이나 서비스가 함께 제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렇게 좀 운둔형 고립감이 높은 분들의 특성상 외부인과의 만남을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좀 비대면으로 줌이나 카톡 등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기적인 안부 확인, 간식 배달, 비대면 메시지 상담을 통한 정서 지원 서비스나 대면 서비스, 예를 들어 소셜 다이닝, 경제적 자립 및 재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이 좀 같이 병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재희님 의견 감사합니다. 윤상솔님 굉장히 디테일하게 또 얘기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희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위험할 때는 치료에 이제 집중을 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그리고 필요하면 방문 서비스, 단기 근로 등 개인별로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소셜 다이닝, 간식 배달 등은 획일적이고 개별적 같은 서비스가 아니고 각 개인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게 제가 제안했던 그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서로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오늘 그 1인 중장년 사업 관련해서 현장 전문가로 나와주신 전혜원 팀장님께서 좀 고견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그 말씀 주신 제안은 중장년 대상 자살 예방이라는 새로운 사각지대에 대한 국민적인 고민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 특성으로 저희가 만났던 그 1인 중장년의 경우에는 아직도 이 경제나 사회생활 이런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서 자립적이어야 된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되게 높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케어 서비스에 내가 진입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높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자살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이 개입에 있어서 라포 형성의 기간, 담당자의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중장년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실제로 실행이 된다면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싶어서 그 부분도 좀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살의 위기군이라고 하면 이제 경제적인 위기 혹은 정신건강적인 위기군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이 경제적인 위기를 가지고 있는 자살 고위험군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이 경제생활을 아직 영위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경제생활권이랑 레지던스와의 인접성이라는 부분이 거리가 좀 있다가 보면 실제적인 이용과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신건강의 위기군이라는 경우에는 레지던스에 진입하고 적응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다 높은 여러 가지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
점에서 이 레지던스에서의 케어의 경우에는 뭐 재난 재해 혹은 큰 상실감을 겪으셨던 분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일반 환경과 일시적으로 좀 거리를 두어야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는 보다 더 단기 거주 형태의 케어로서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했었고요. 현재 뭐 비우고 숲이라는 형태로 해서 숲에서 스트레스 개선, 정서 안전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자살 예방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보다 조금 더 장기간으로 또 다른 생활의 공간에서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는 부분의 회복의 공간으로서의 의미,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더해서 다만 이제 중장년 1인 가구라는 부분에 있어서 연령 제한이라기보다는 좀 보다 유연하게 적용을 해서 누구나 이런 상황이 도래가 된다면 이 레지던스 기반의 케어에서 조금 시험해보고 회복이 되어가는 그런 부분으로 실험적인 사례로 실행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뭔가 자살 예방 사업의 차원에서 아주 구체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중장년 대상으로는 그 자살 동기와 좀 거리를 둘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 레지던스를 얘기해 주셨는데, 레지던스가 힐링의 공간으로 뭔가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해서 다가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공간이 뭔가 적절히 마련이 된다면 도움이 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요, 그 이정훈 님이 제안해 주신 그 고령 가구 대형 폐기물 방문 신고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태백시에서 온 이정우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제 제안은 뭐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생활 쓰레기를 배출하면서 느낀 점이기도 하고요. 보통 집에서 대형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고를 할 경우에 우리가 그 쉽지 않은 방법이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런 경우에는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 어르신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절차나 이런 부분들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걸 이행했다 하더라도 신고 필증이라는 것을 출력을 해야 되는데 가정집에 일반 가정집에 프린터기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읍면동을 직접 방문할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거동이 불편합니다. 1인 가구에다가 장애인 고령 가구,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예를 들어 또 택시나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도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소까지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고령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고령 가구가 대형 폐기물을 신고할 경우에 주변 지인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 직접 하실 수도 있겠죠. 지인이나 이런 분들이 읍면동 사무소에 전화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읍면동 사무소 공무원이나 또는 읍면동 소속에 보면은 관변단체,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 회원들이 많습니다. 뭐 새마을회나 지역 보장협의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고령가구 가정을 방문해서 모바일로 또는 인터넷으로 처리를 해주면 어떻겠냐, 그런 제도겠고요. 그래서 이 제도가 또 실질적으로 실행이 된다면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충분히 무료로 처리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르신들이 보다 손쉽게 대형 폐기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정말 평소 생활에 기반해서 아주 구체적인 제안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열심히 듣고 계신 우리 코끼리 공장 금현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아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고 필요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저희 사무실 인근이 또 고령자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곳이라서 제가 많이 관찰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실행 관련 좀 팁이라고 할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더라도 이제 방문하는 분들, 공무원 분들이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연락이 안 돼서 수거를 못 하거나 하는 경우도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거동이 편하신 분이든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든 약간 연락 문제로 이제 그런 사업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주 단위로 연락을 드리고 방문을 하거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초의 서비스를 도입할 때 이제 집중 관리 형태로 운영해서 이제 너무 많은 인원을 소수의 공무원분들이나 소수의 담당자들이 담당하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나 뭐 이런 기타 사업 발굴 외에도 이제 맞춤형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체크할 수 있어서 취약 노인 가구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런 관련된 사업가 해서 촬영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게 지역의 그 홍반장처럼 두 분이 세 분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르신들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뭐 케어를 해주시긴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무원 한 명당 너무 많은 또 어르신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실질적으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예산이나 또 많은 또 그런 관심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국민참여단 여러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상필님 계십니까?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참여단 박상필이라고 합니다. 네, 저 앞서 패널분께서 주신 의견과 비슷한 생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요. 사회복지직 등의 읍면동 공무원분들께서 직접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의 과중화가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이러한 과중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그런 같은 생각이고 실제도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직접 방문할 경우 발생하는 그 업무 과중이나 또 그런 해결 방법 같은 것까지 생각을 해보셨는지 굉장히 좋은 제안 해주신 거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약간 당황 안 하셨죠? 네네네네. 제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 읍면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다양한 어떤 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거든. 그래서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 이제 전화 접수나 그런 신고 사항을 행정적인 측면에서 신고 사항만 관리만 해주시게 되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위원님들이 2, 3인 아니면 서너 명 이내로 조를 짜서 방문하셔서 폐기물을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읍면동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일부 공무원들은 조금 애로사항을 논할 수 있겠지만은 중소도시, 지방도시의 사회복지직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당 보통 팀장을 포함해서 3, 4명의 이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처리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읍면동 사무소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팀장 포함해서 3, 4명이라는 구체적인 또 얘기를 해줬습니다. 역시 그 전직 공무원의 또 동장님까지 또 하셨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네네네. 역시 그쪽에 그 읍면동 사무소의 상황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동사무소 직원이 동장님께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뭐 시행해 봅시다 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걸 만약에 전국 지자체에서 아직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없는데요. 만약에 도입해서 한다면은 얼마 전에 이제 인사처나 행안부에서 적극 행정 우수 사례 경쟁 대회를 했는데 여기에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한다면 전국 최우수상을 먹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최우수상까지 생각할 수 있던 굉장히 또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하시네요, 이분 또.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또 패널 한 분의 의견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혜연 팀장님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 제안이 디지털 사회에서 고령 가구에 필요한 우리 휴먼 서비스의 한 분야로 중요한 아이디어를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 고령과 거동 불편 가구를 중심으로 한다라는 기준에서 조금 상황적인 필요를 우선으로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조금 더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보다 의미가 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활용 센터, 자활 시설, 뭐 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 뭐 이런 기관들과 연계를 해서 지역 네트워크가 된다라고 하면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상시 발굴 체계가 가능해져서 신뢰가 가는 복지 환경이 가능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혹시 우체국이나 택배 기업과의 연계 아니면 어르신들 댁에 상시로 방문하시는 생활관리사 혹은 요양보호사분들이 이런 같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 영상 통화를 해서 그것으로 판정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 전산 시스템을 약간 보완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효율성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같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자. 그리고 빨리 이게 시행을 먼저 해보고 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인 또 추가 사항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시행해 보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뭐 택배 그리고 영상 통화나 전산 시스템까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또 덧붙여 주셨는데 이런 서비스가 특히 읍면동 주민센터와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에서 얼른 좀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 가구가 편리하게 대형 폐기물 처리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제 어느덧 이제 마지막 제안입니다. 다음은 김선혜님이 제안해 주신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어르신 텃밭 작물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는데요. 김선혜님 제안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어르신 텃밭 작물 판매 플랫폼 실버 텃밭 가게를 제안한 김선혜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청소년 센터에서 청소년들과 정책 제안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수업을 하다 보니 우리 청소년들도 노인에 대한 고민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길가를 지나다 보면 우산과 돗자리만을 의지해서 본인이 기른 작물을 판매하는 어르신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매년 갱신하는 기록적인 폭염, 폭우 등의 기후 변화로 노인들의 안전이 매우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뉴스로 접하게 되었는데요. 노인 일자리와 연계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실버 텃밭 가게는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수확물 관리와 판매 교육을 실시하고 텃밭에서 수확한 작물을 지자체 구내식당과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등 지역기관에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렇게 청소년들과 함께 또 고민한 노인 일자리 사업, 그 실버 텃밭 가게, 굉장히 좋은 제안, 네, 감사합니다. 이게 또 러블리 페이퍼가 또 많은 역할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표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네. 사실 제가 뭐 대안학교에 있으면서 청소년들하고 9년 정도 같이 했는데 선생님이 청소년들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짜냈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네.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부분들은 이제 고무적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노인 일자리라는 게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또 비용적인 제한도 있어서 이제 우리가 저도 텃밭을 좀 가까웠는데 시도 때도 없이 가가지고서는 농작물을 봐야 되더라고요. 계속 또 네.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시간의 제약을 커버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게 또 하나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재배해서 판매해서 수익이 또 어느 정도 나야지 이제 선순환이 될 텐데 지역에서 이제 그 신선한 농산물을 이제 조금 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그리고 유통하는 요새 그 소위 이제 그 소매로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런 데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정도로 좀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즉 어느 정도의 농작물에 대한 퀄리티와 또 유통 구조를 갖춰야지만이 이게 노인 일자리에서 지속성을 갖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노인 일자리가 공공형, 뭐 시장형, 사회 서비스형 있는데 공공형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시장형이나 사회 서비스형에서 좀 장시간 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보존하는 비용이 그 급여 수준의 100%는 아니라서 그런 부분까지 이제 고민을 하셔가지고
아이디어를 좀 전개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제안에 공감도 많이 해주셨고 또 한계점까지도 짚어주시긴 했는데 우리 국민참여단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성님, 네, 의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참여단 서원석입니다. 먼저 실버 텃밭 가게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재배한 작물의 판매를 노인 일자리와 연계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되면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농작물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것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되려면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우선 작물을 재배하는 곳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할 텐데 넓은 텃밭을 제공해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여러 곳에 소규모 텃밭에서 각자가 재배한 작물이라면 농산물의 규격화, 균일화도 어렵고 판매도 쉽지 않을 것 같아 농작물 관리와 판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노인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준비가 잘 되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전에도 기우진 대표님과 또 말씀하셨던 한계점 비슷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제안해주신 우리 김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저도 말씀해주신 부분 공감하고요. 텃밭 교육 기간과 작물을 재배하는 기간에는 판매 수익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실버 텃밭 가게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해당 기간에도 일정 수입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텃밭 관리사 활동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지자체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힐링팜 가이드, 케어 가든 등의 다양한 이름의 텃밭 관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역 공원이나 학교 등에 조성된 텃밭을 활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고 재배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기존 노인 일자리 사업과 실버 텃밭 가게 사업을 함께 연계한다면 어르신들의 텃밭 활동이 단순히 소일거리나 취미생활에 머무르지 않고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수익자 한계를 지역사회 텃밭관리사라는 새로운 제안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코끼리 공장 금연 팀장님께서는 노인 일자리 업무를 직접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식물을 기르는 것이 이제 어르신들의 심리적 건강 안정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점을 좀 잘 활용한 사업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판매를 만약에 할 경우에 이제 상품성에 대한 관리랑 수확물 품질에 대한 관리랑 교육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수확량을 고려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쓸 건지 아니면 판매를 할 건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그 다른 분들이 판매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가격 경쟁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그 사업으로 생산하는 제품들은 이제 식당 일자리 사업으로 운영하는 식당 같은 곳에 납품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식당들 납품 의견을 또 주셨는데 그럼 저희가 이영순 이사장님한테 안 여쭤볼 수가 없죠. 그 납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굉장히 좋습니다. 예, 네, 일자리 창출에 좀 도움도 되고요. 네. 지금 제안은 소일거리로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작물을 재배하시고 수확 작물을 판매하여 소득 창출과 판매자들도 시니어분들이 하시며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인 저희는 신선한 채소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고 그다음에 물론 저희 500원 식당 인근에 그런 텃밭이 있고 어르신들이 믿을 수 있게 재배한 작물을 급식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저희 그 4가지 제안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수상자분들 오늘 어떠셨습니까? 2024년 사회서비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공모하시고 또 정말 수상까지 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생중계로 발표까지 또 하시게 되셨는데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상설님부터.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타운 미팅을 하면서 이제 다시금 느끼는 것은 이 순간에도 1인 가구 중장년에 고독사라든지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그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1인 가구 고독사 중장년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조금 더 조밀하고 치밀한 이런 복지 서비스가 지원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러한 그 1인 가구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관을 없애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사회는 조금씩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정훈 선생님도 한 말씀 네네.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끝 인사군요. 태백에서 왔고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중앙사회서비스원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우리 누구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포함해서 전국의 국민참여단 포함해서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내년 2025년이면 노인 인구가 20%인 고령사회에 우리나라가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인 인구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좀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서비스는 촘촘하고 세심하게 좀 정책이 만들어지고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안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책은 이제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수요자 중심으로 좀 그 정책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은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제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 선생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청소년들과 정책 수업을 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공감입니다. 정책 수요자를 공감하는 데서부터 그 변화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청소년들이 사회에 무관심하지 않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함께 고민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제가 있는 자리에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제안들이 단순히 제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회에 반영되어서 오늘 주제처럼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 서비스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물처럼 흐르는 사회 서비스가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2024년 사회 서비스 온라인 타운홀 미팅 국민 제안 토크 공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또 보건복지부 유주연 사회 서비스 정책관님이 또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 국민 제안 토크에 함께 하신 소감 한 말씀 해 주신다고 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관입니다. 유주원입니다.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먼저 좋은 제안 아이디어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느껴서 사실은 제일 처음을 듣지는 못했는데요. 이 돌볼 수 있는 권리, 돌볼 받을 권리 말씀해 주신 그 분을 포함해서 이 메타버스를 좀 활용한 마음 건강 서비스 또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사세권 말씀하셨죠? 예, 그것도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공감 쪽에서 여러 말씀들이 좀 많으셨는데요.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좀 더 세상을 좀 더 밝고 좀 건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좋은 주제안 아이디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회서비스 정책관님까지 또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정말 힐링 모두 국민이 힐링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물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 정책 마무리 함께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2024년 사회 서비스 온라인 타운홀 미팅 행사의 마무리 순서로 국민 참여단 분들과 오늘 참여하신 분들 단체 사진 촬영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참여하신 패널 분들 모두 나와주셨고요. 국민 참여단 분들도 카메라를 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24년 사회 서비스 온라인 타운홀 미팅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와 함께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참여단 분들 카메라 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지금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면서 네 사진 찍을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 서비스 온라인 타운홀 미팅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2024 사회 서비스 온라인 타운홀 미팅 화이팅!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사회 서비스 국민과 함께 화이팅!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 서비스 한번 할까요? 자,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 서비스 화이팅!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또 참여하신 패널분들 함께 또 나오셨는데 저희 조금 전에 오늘 행사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링크 보내드렸습니다. 응답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4년 사회서비스 온라인 타운홀 미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